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 총선 여론조사 최종 예측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선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박빙 상태다, 아니면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상당한 변수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결과 아무나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김남기 박사님과 최병천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현재의 판세, 막바지 판세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판단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최병천 소장님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 오늘 긴급 편성으로 총선 여론조사 최종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김 박사님과 최병천 소장님 각각 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김 박사님부터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KSY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좋은 예측으로 여러분한테 기쁨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리고 윈지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 정치 컨설팅 여론조사 전문 회사에서 오랫동안 관록을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분석 내용 들으시면 아, 이렇구나라는 판단 드릴 테고요. 그리고 우리 최병천 소장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 스스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옆에 저도 이제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관, 정책보좌관 활동을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진보정당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책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올해는 2022년도에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약간 경제 관련 책을 냈었고요. 올해는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그동안 이제 진보와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복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환영하고요.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총선 결과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지금 김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면 자 이번에 총선 좀 짧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전체를 좀 간략하게 좀 정의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매번 총선 때마다 국민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180석을 민주당이 했었죠. 올해 이번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100석이 무너지느냐 아느냐, 이것이 국민들이 보여줄 메시지이고 결과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다. 지금 최병천 소장님은 뭐 여러 칼럼이나 또는 방송 출연하셔서 이번 총선이 민주당으로 앞선 이렇게 결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 자, 그 근거로서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좀 그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현재 가장 큰 거는 그건데요. 현재 여론조사 MBC에서 모아놓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종합 취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민주당이 너무나 압승을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라든가 경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원사이드하게 압승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2월, 3월의 여론 추이를 보면은 2월 달에는 민주당이 내부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좀 한동훈 효과로 올랐었는데 3월 달은 반대로 민주당이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 돌풍으로 지지율이 좀 오르고 국민의힘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3월 말까지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은 천정이었을 확률이 높고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한 퍼센테이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마지막 4월 4일 날 즈음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따라붙는 조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2024년 총선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던 것을 원인을 분석해 본다고 치면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진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K방역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K방역은 당시에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영미권 언론들이 한국의 K방역을 어마어마하게 조명해주면서 당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중동을 지방지로 밀어내고 민족 정론지 뉴욕타임즈가 했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이 1945년 이후로 가장 국뽕이 차올랐던 시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재 속에서 치러졌던 선거에서 180석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현재 여론조사만 보면 180석 가까이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는 뭔가 좀 여론조사에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약간 좀 신중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스라면 어떤 바이어스입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한국일보의 정한울 박사라고 한국리서치 이제 그 하셨던 분인데요. 응답률이, 그러니까 하나는 협조율, 안심번호 협조율이 지속적으로 거의 한 2022년 대선과 이번 2014년 총선을 비교하면 그 안심번호 협조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2020년 총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그 다음에 이제 후보의 지지도 등등이 약간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현재는 좀 엇나가는 방향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 또 한면으로는 ARS는 보통 응답률이 10% 정도 미만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전화면접은 이제 응답률이 10% 이상, 한 뭐 15 내지 많으면 18%포인트, 18%까지 나오는데, ARS는 민주당 지지율이 일관되게 대체로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면접 응답률이 높은 곳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대체로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자체가 일정한 정도 약간의 이제 어떤 그 체계적인 편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뭐 충분하게 이제 근거 있는 분석이니까 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도의 총선 상황과 지금 2024년도의 총선 상황이, 자,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 정권 심판 열기보다도 더 그러면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했다, 좀 덜 심각했다. 지금은 국민들이 대체로 인식하는 것은 정권 심판 열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슈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부분과 총선 지금 예측 결과와의 상관관계 또는 의견 있으면 좀 말씀 좀 주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당제가 본격화된 시점을 2004년 총선부터 볼 수 있거든요. 예. 87년 민주화위에 총선이 9번 있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번이 있었는데요. 4년, 8년, 12년, 16년, 20년. 그런데 재밌게도 이 5번의 총선 중에서 야당의 정권 심판이 실제로 작동된 적은 2016년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2번은 국민의힘이 2번 이기고 민주당 계열이 2번 이겨가지고 2016년도에는 기억나시겠지만 옥새파동, 그다음에 유승민 찍어내기 해가지고 여당의 자멸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여의도 정치권의 속설 중에 하나가 총선은 중간평가 정권심판원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정권심판원이 작동하지 않은 적이 더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작동 무조건 안 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권심판 에너지는 언제나 있지만 이제 여당, 야당이 뭐 혁신이라든가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과연 지금 2024년에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에너지가 2020년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지금 당시에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보수 지지층이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져 있던 층이었는데 2020년에는, 근데 지금 현재 보수가 그 정도로 취약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약간 이제 갸우뚱거리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일관된 논리와 또 설득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시기에도 당연히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압승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수치로 비교해서 이전 총선보다 지금이 더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정권 견제냐 지원이냐 하는, 흔히 얘기하는 총선 프레임에 관한 것인데요. 4년 전에 그 같은 조사에서 대략 한 10% 정도의 그 차이가 났습니다. 정권 견제와 지원. 다만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총선은 그 차이가 15% 정도이고 그것이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선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것도 바뀔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견고해지고 또 최근에는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어서 이전 그 총선보다 훨씬 더 여당에게 지금 이 나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같은 직장에서 여론조사 전문회사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함께 이제 분석하고 활동했지 않습니까? 시기는 달랐습니다. 예. 시기는 어쨌든 달랐지만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바이어스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좀 못 본다.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은 그것보다는 견고하게 15%포인트의 이런 격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보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두 분이 갖고 계신 총선 예측표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이 질문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최 소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선이 이틀 남았는데 지금 유권자의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인가? 어떻습니까? 이틀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까? 대체로는 결정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 보통 이제 무당층과 중도층을 얘기하는데 무당층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 무당층의 대부분은 지지정당 없다는 게 무당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대선의 투표율은 77%였고 총선의 투표율이 66%였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대선에서는 약 30% 가까이, 총선에서 약 40% 가까이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무당층인 분들은 대체로는 정치 저관여층이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뭐 무당파, 중도파 이렇게 해서 뭐 몇백만 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부는 투표를 하지만 대부분은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보면 대체로는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장에 가겠다고 결심한 분은 누굴 찍을지 결정한 것이지 지금 여야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본인이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아주 극소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게 이제 의미 예. 있는 변동이나 변화를 줄 만큼의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네네. 거. 지금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지금 자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 결정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선거를 직전에도 바뀌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바뀌지 않고 이 교차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사전투표까지 된 상황이라면 선거의 판세는 이미 결정됐다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판세가 다 결정됐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결과를 모를 뿐이지 민심은 다 결정났다.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은 답답해서 저렇게 유권자에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이제 좀 상황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과 관련된 막판 변수 이틀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느냐? 최 소장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표심이 결정났다고 보면. 지금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파 논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대체로는 결정됐지만 미미하지만 약간의 부동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뭐 약간 변수랑은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난번 2016년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이랑 트럼프가 붙었는데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예측을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때가 대표적이었었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그때 제 기억에는 한 15% 이상 뒤지고 있었는데 한명숙 후보가 막상 땄더니 한 1% 차이 정도로 박빙으로 한명숙 후보가 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바이어스 가능성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걸로는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 그다음에 대파 논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쓸데없이 대파 관련된 하고 얼마 전에 복면가왕이 또 9주년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 약간 황당무계한 걸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벼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우리 김 박사님께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 일으킨 거 확실하죠? 네. 그것 때문에 소나무당도 선전할 수 있는 또 일종의 밑거름이 됐고. 네. 자, 이걸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이번 총선에 신의 한 수 같은 게 됐다. 지금 많이 이제 잊혀졌죠.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렇게 저렇게 따졌는데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우리 김 박사님은 연동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고 연동형 제도와 이번 총선의 조국혁신당 돌풍, 소나무당의 약진 이걸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뭐 아주 상관관계가 크고 결정적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만약에 연동형이 아니었으면 지역구에서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겨루는 상황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연동형이었기 때문에 비례 전문 정당의 출연이 가능했고 그 안에서도 그 선전을 통해서 현재 10석을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동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 때문에 소나무당 같은 곳이 연동형이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기다리느라고 창당 시기를 놓친 것이 오히려 아쉬운 형편입니다. 어쨌든 연동형이라는 제도 하나가 총선 판도를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최병재 소장님은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착각 또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이어서 이 정당명식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 2004년도에 한국에서 정당명식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거는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때부터고요. 그건 이제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됐고 거기에는 이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위헌 심판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어요. 뭐를 위헌 판결을 받아냈냐면 그 이전에 전국구 제도, 당시에는 이제 후보 지지율이 합계로 비례대표를 일정 정도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게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아내가지고 2002년도 처음하고 2004년 총선 기준으로 2004년에 처음 했어요. 당시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13.1%를 받았는데 이게 3%를 돌파하는 거랑 연동형이랑은 개념적으로 별개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병립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당시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신장식 대변인인데 과거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지민 비조 전략은 전형적인 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략인 거지. 그래서 3%를 넘으면은 무조건 해당하는 거고 연동형의 본질은 뭐냐면 연동형 제도의 본질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대표 손해를 보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3%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보수 언론 일부에서 연동형 때문에 조국혁신당 바람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3%를 넘는 정도 역량이 있으면 지민비조 전략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민비조 전략은 3%를 넘는 전략은 어느 정당이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이후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지만 비례대표에서는 약간 진보 성향 정당 또는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정당을 찍던 그 교차 투표층이 반복적으로 적으면 8% 많으면 13% 정도 확인되었었고 다만 민주노동당 전성기 시절보다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국 대표 자체가 민주당 사람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훨씬 더 마음 놓고 결합하는 것이 달라진 거고 그래서 이후에 뭐 우리가 2028년 총선이 됐건 32년 총선이 됐건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 전문 정당은 얼마든지 등장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판단은 우리 시청자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논의를 할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이번에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의 바람을 일으켰던 일부 의견에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역별 판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한강벨트,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계신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우리가 61석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이 122석. 122석. 네, 예, 122석. 122석 중에서 지금 몇 석 정도 하신다고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보십니까? 저는 110석. 110석. 예, 110석에서 112석입니다. 자, 일단 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보여주시죠. 자, 110석에서 112석 정도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거고. 자, 지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120. 예.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예, 서울 이제 국민의힘 7석, 경기 2석, 인천 1석인데요.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난 총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보유한 지역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그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예, 몇 곳이나 되는지. 실제로 몇 곳은 동작을 포함해서 두세 곳이 경합을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의석이 국힘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어도 지금 한 7군데 중에 한 군데도 보이질 않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지역에서도. 그렇다면 그 180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역이었지만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의석은 지금 전체 이제 그 경합 지역들이 제가 대략 한 37개 중에 그게 한 30개 되는데 30개 중에 거의 20개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한 석이 오히려 민주당이 그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용산 총선에 정도가 비해서요.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난 총선에 비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0석이었는데 지금 41석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게 전체 이제, 의석은 예. 뭐 한 석이 이제 그 줄었습니다만 예, 49석에서 민주당 의석으로 한 석이 용산이 예. 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 그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자, 112대 10 정도로 보셨는데 지금 우리 최병전 소장님은 지금 수도권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91석 정도를 예측했고요. 91석. 민주당 91석.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31석. 네.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 네, 자, 전국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해서 이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도록 해서 자, 네. 두 분이 그러면은 전국 판세에서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보시는 게 몇 석 정도, 몇 대 몇으로 지금 보십니까? 범야권과 그리고 뭐 범여권 또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민주당이 183석 지역구만 183석이고요. 국민의힘은 66석입니다. 예. 기타 정당이 이제 5석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66석은 비례 포함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비례를 이제 포함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196석,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83석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기에 이제 22대 총선 정당별 예상 의석수를 김남기 박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민주당 196석, 국민의힘이 83석. 그러면 국민의힘이 83석이면 사실상 새로운 미래와 합쳐서 84석 정도. 범야권 진보민주개혁 진영에서 216석 정도를 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새로운 미래가 이제 국민의힘 그 범여권이 되는지는 걸로 보지는 않고요. 무소속의 최경환 의원 정도만 해서 84석을 범여권으로 보았습니다. 80니다 이제 그렇게 보셨고 우리 최병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합계 지역을 민주당 148석,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4석, 예. 그리고 비례대표를 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이 17석. 예. 합계를 다 하면은 160석 대 121석. 예. 민주당은 160석. 더불어민주연합 기준, 예, 예. 이건 이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을 예, 포함한 건데요. 예, 예. 160석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21석, 예. 그리고 조국신당이 14석, 예. 그리고 새미래가 1석, 예. 그다음에 무소속이 1석, 개혁당이 2석,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1석입니다. 예. 그렇게 보셨는데 네. 일단 이제 세세하게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좀 이제 제쳐놓고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100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 같은데 네. 최병전 소장께서는 이제 121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얻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이제 근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일단 31석 정도를 얻는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몇 개 나온 여론조사 중에 뭐 이거는 이제 뭐 오차범위 이내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까봐야지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재밌는 여론조사들이 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강 벨트를
강남 3구를 빼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포함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강남 3구를 포함하면 22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중성동 의뢰 이혜훈 박성준 후보 여론조사가 41대 43으로 달라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강태웅 권영세 용산 후보 같은 경우도 47대 45로 권영세 후보가 좀 2%포인트 가까이 달라붙었고, 광진갑에서도 김병민 이정원 후보가 한 45대 45 정도 나온 게 있었고, 그리고 동대문 의뢰서는 김경진 장경태 후보가 44대 47, 장경태 후보가 약간 앞서긴 하지만 상당히 따라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동작 갑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박빙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영등포 을 지역이죠. 영등포 을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박빙으로 볼 측면이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약간 여론조사상의 이제 좀 혼전 같은 쪽에서 일부는 민주당이 이길 테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보면, 이제 서울에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41대 8로 엄청나게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이 당시에 2020년 총선에서 얻었던 비율이 85%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도 20대 8로 상당히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었는데, 그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좀 이기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일부분을 국민의힘이 가진다고 치면 한 이제 수도권에서 한 31석 정도, 그리고 충청에서도 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대 12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120석 이상은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120석이라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20석대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 107석으로 이제 출발해서 뭐 좀 빠져서 103석, 4석대에 있을 텐데. 그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이번을 빼고 9번의 총선이 있다 그랬었는데요. 재밌게도 민주당도 과반을 넘은 거 딱 2번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과반을 넘은 거 딱 2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2008년, 2012년에 153석, 152석을 넘었었고, 민주당은 2004년도에 152석, 그 다음에 2020년에 180석 딱 2번 넘어가지고, 국민의힘이 120석이면은 어떤 이제 이것도 정권 심판 선거가 작동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망하시면 조금 부담스럽거나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네. 조금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아니, 저는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약간 이제 예.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보수적으로. 예.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20석 정도면 이거보다 120석에서 많으면 전 130석 중반까지도 가능하다고. 130석 중반으로 예. 간다. 저도 이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그 정도면 민주당 대패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반 문제는 약간 다른 제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보기에는 같고요. 이제 어차피 개인적으로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그 우리 기저효과라 그러잖아요. 기준점 효과. 현재 분위기 대비 실은 이제 얻는 의석수가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130석을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했네. 네. 이런 정치적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예. 120석이면 약간 좀 또이또이 뭔가 약간 그냥 이 정도 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110석 정도 되면 이제 약간 좀 참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걸로 저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김남기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범야권이 216석, 국민의힘 84석밖에 되지 않는다. 83석. 83석인데 이게 네. 무소속 한 석이 이제 그렇죠. 경산에서 있으니까 84석이 되는데 이제 84석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최병철 소장의 분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시고 또 지금 김 박사님께서 제시하셨던 216대 84 이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마 이제 최 소장님이나 저나 거의 뭐 비슷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공개된 여론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의 차이가 아주 극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 때 실제 득표율 차는 0.73%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갤럽은 6%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됐었고요. 아마 여의도 연구원은 8.5%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 이상 이길 걸로 알았는데 이기긴 이겼지만 0.73%로 이긴 걸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그렇다면 과연 지난 대선 이후에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안심번호를 가지고 제가 처음 선거에 활용했던 것이 이미 8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심번호의 어떤 효능도 떨어질 때는 됐습니다만 2년 전 대선 때 이미 상당한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과도하게 평가됐던 그 여론조사의 방식이 과연 현재 어떤 방식으로 교정이 됐냔 말이죠. 물론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끔 예를 들어 ARS의 예를 들어 유선을 몇 프로 섞는다거나 뭐 그 조사 시간대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 여론조사의 수치가 어떤 그런 변화에 의해서 나온 수치라면 그는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맞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이 거의 그 대선 때 그 갤럽을 포함해서 입소스나 이 회사들이 여전히 지금 내놓은 자료들이거든요. 네. 대선 때도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대체로 5% 정도 유리하게 나왔던 결과여서 지금의 결과도 그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현재 조사보다도 국민의힘이 훨씬 실제로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최소영께 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84석이면 84석 같으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여론조사 전문가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예측하는 국힘의 의석수로는 제일 적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제일 적은 거 맞죠? 네, 아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좀 많이 보는 분들도 뭐 95석에서 100석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반적이고 저도 이제 95석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뭐 통계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84석이면 너무 이렇게 낮춰서 보는 건 아닌가요? 지난 총선과 한번 다시 비교해 보면 예. 민주당이 당시에 163석이었고요. 지역구가. 국민의힘이 84석이었는데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88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득표율 5% 차이로 위아래로 40석 정도가 몰려 있었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5% 정도의 지지율이 전체적인 지역구의 평균 득표율이 5% 정도 올라가면 지역구에서 20석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163개인 경우에는 183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84개나 또는 88개면 20개가 줄어서 68개 또는 64개가 되는 거죠. 저는 현재 상황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 평균 득표율이 5% 정도가 지난 총선보다도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도 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제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면 밀란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현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론조사가 소용이 없을 정도로 조사로 보는 수치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기계도 수치로 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을 한 상황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 30석이 나오려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약세 지역인 부울경 지역 또는 충청권에서 10% 15% 이상 지던 곳에서 지금 경합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지역적으로 국지적인 현상이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올라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여론조사 지표로도 나온다면 수도권 참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일정한 정도의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하나의 가설이죠. 아직 입증된 바가 없어서 투표를 이제 우리가 4월 10일 날 까봐야지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이제 재미있는 우리가 복귀해 볼 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좀 그걸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었어요. 그 2년 전 지방선거가. 당시 5월 9일 정도에 발표되었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10%가 나왔어요. 당시 꾸준히. 한 5 내지 10%가 꾸준히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강용석 씨가 당시 이제 TV 토론을 자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5 내지 10% 나오던 강용석 씨가 TV 토론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6월 1일 날 깠을 때 당시 실제 지지율은 1%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건 물론 하나의 가설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되게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와 팬덤 정치인 것 같아요. 유튜브와 팬덤이 일정 정도 연결되어 있는데 강용석 씨의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일정한 정도의 유튜브와 관련된 어떤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여론조사에도 일정한 정도의 어떤 약간 바이어스 영향을 미친다 그럴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전에는 없던데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ARS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앞서고 전화면접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거는 갤럽이나 MBS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상당히 비슷하거나 국민의힘이 살짝 앞서는데 ARS에서는 유독 이거는 심지어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도 그래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전화면접 한 거랑 ARS 한 거랑 격차가 꽤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2023년 12월 이전까지 조사는 한 1년 반 가까이 된 조사가 대부분 그랬는데 이건 물론 아직 가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유튜브 또는 뉴미디어 그러면서 그 관련된 팬덤 이런 것들이 일정한 정도의 여론조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좀 보태서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정치평론가 한 분이 네. 지금 국민의힘이 150석까지 얻을 수도 있다. 네. 이제 이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분도 그러면은 비슷한 지금 뭐 분석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분석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저는 120석 이상이면 뭐 상당히 선전한 것이고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이겼다 이번 총선을 그렇게 보는 쪽인데요. 이제 그런 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주간 경향에서 저를 포함해서 8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거기서는 120석 가까이 되는 사람이 민주당 계열 쪽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저 있다. 말고도. 예. 네, 그거는 이제 그러면 대체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분석들은 100석 이하는 거의 없고 100석을 초과하는데 보통 100석에서 120석 사이 이 정도 이제 많이 그렇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으면 한 130석 근처까지 보는 분들이 있고. 보는 예. 분들도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84석 정도면 뭐 최저거 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것이 이제 유효하다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체로 정치평론가들은 100석 이하로 국민의힘이 얻을 가능성은 좀 낮다. 저도 사실 95석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저희 이제 감이나 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히려 그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야 이거 상황 완전히 잘못 읽은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 박사님? 실제 254개 전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들을 뭐 거의 빠뜨리지 않고 다 이제 찾아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조사를 신뢰할 것이냐죠. 어느 기관에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같은 지역을 같은 날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조사 방식에 의한 차이도 있긴 하지만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제가 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또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제가 꾸준히 봐왔던 것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하우스 이펙트 정도, 그거는 이제 별도로 논하더라도 조사 방식에 있어서 시간대라든가 콜백이라든가 여러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정확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 같은 조건일 때 틀렸다고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 조사를 같은 조사가 있으면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상반되면 여론조사 꽃의 내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 경합 지역의 대부분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고 계신데 100석이라는 기준이 이번 총선을
판별하는 최종적인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뇌피셜로 예측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제 비판을 또 최 소장님도 받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의 최종 결과가 두 분 말씀처럼 워낙 격차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설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저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볼 거냐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특정한 지역에 이 후보는 반드시 당선한다. 그래서 전국을 통틀어서 최대 관심 지역 한 두세 군데 정도 찍어서 여기는 무조건 이긴다. 경합지역 지금 한 30군데가 있다, 50군데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혹시 공통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두 분이 의견이 갈라져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 박사님께서는 유삼영 후보가 이긴다고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의견은 있는데 예. 이게 뭐 선거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예측하는 게 자체가 좀 그 열심히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결례가 될까봐. 결례가 될까봐. 네. 그런데 이제 전체 묶어서는 네. 결국 수도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0석 정도까지 갈 수도 네. 있다라고 네. 이제 하지만 특정 지역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예. 뭐 제 판단으로 얘기하지만 그 듣는 분들은 좀 많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평론하면서 그냥 뭐 생각대로 얘기 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김 박사님께 좀 더 여쭤보면 강남 지역에서도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는 곳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남 가불병. 예, 현재까지는 아까 7석을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본 상황에서는 송파갑과 강남을을 접전 지역으로는 분류했지만 네. 민주당이 가져온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도 가시권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이 확실히 서울에서 이기는 지역이 어딘데 이것이 뒤집어진다라고 보는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동작을입니까? 동작을은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예. 나경원 후보라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기가 경합 지역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지금처럼 그런 박빙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용산이 일단 확실하게 넘어왔고 종로를 좀 비등비등하게 봤지만 네. 종로는 뭐 아주 확실하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당 가불도 다 선거가 좀 정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제가 만나는 평론가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최병정 소장님이 제게도 보내주신 이제 주간 경향의 자료를 보니까 뭐 제가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국민의힘이 4월 4일자에 뭐 평론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110석에서 130석까지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했더라고요. 예. 약간 이제 보태면은 우리가 서울에 이제 국회의원이 48개가 있고 지자체가 구청이 총 이제 2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직전 대선 때를 어떻게 나왔는지를 잠깐 복기를 해보면 2022년 대선 때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를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11개 구 정도를 이겼고, 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서울의 그 이제 25개 중에서 3분의 2를 국민의힘이 이겼었고 3분의 1이 민주당을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 선거에 2번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15개 구를 이길 때 주요한 데가 어디냐면 한강벨트였어요. 그리고 한강벨트가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동네거든요. 서울 지역 당시에 이제 서울 지역의 전체 아파트의 4분의 1이 종부세 대상자였었는데 금액의 차이는 좀 다소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때 선거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좀 이긴다고 보는 거는 좀 이제 좀 그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충성동 의리라든가 동대문 의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제 광진갑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강벨트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경합지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우리가 특히 이제 일주일 이전의 여론조사의 잔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이제 뭐랄까 4월부터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3월 말에 국민의힘 쪽이 바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네. 아마 50만 정도. 그 늘어난 50만이 대개 이제 서울에서 이동한 분들이 많고요.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더 유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요인이 있는 거죠. 반면에 서울은 그 때문에 훨씬 지난 총선보다 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지난번에 서울은 15% 아주 큰 폭으로 이겼던 것이 조금 좁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당락이 바뀔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본 것이고, 경기도는 거의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민주당이 완전히 석권하는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천 또는 경기도 포천 가평 같은 곳입니다. 포천 가평 같은 곳은 그동안 2012년부터 있던 그 선거 통계들을 보면 그 차이가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그 후보의 개인 역량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접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천도 최소한 47%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보수가.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대략 한 15% 정도 나는 곳인데 지금 오히려 이천은 지금 역전됐다는 주장이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5m의 수위가 되면 6층까지는 다 잠기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득표력이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올라와서 사실 국힘이 살아남을 곳이 손에 꼽을 정도인 것이 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통계치를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정치 현장에서 민심 그리고 후보자의 경쟁력 또 구도, 특히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느냐, 국정 안정론이 맞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두 분이 워낙 견해차가 커서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비례대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1당은 우리 최병정 소장님 보시기 1당은 이제 누가 됩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되는 것이고, 네. 한 몇 석 정도? 지난번에 19석 17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2석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이제 국민의 그 조국혁신당이 일정 정도 중도층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그럼 네. 17석 정도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몇 석 정도로 보십니까? 12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석. 네. 조국혁신당은 14석 정도. 14석. 예, 조국혁신당이 그러면은 이제 그 국민의 미래보다는 못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보다는. 1등을 네네. 한다는 것이고, 네. 그거는 이제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지금 비례대표 쪽은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는 그런 좀 것 약간 같습니다. 네. 다르게 이제 가는 것 같고, 군소정당들은 지금 비례 지금 그 의석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군소정당은 이제 녹색-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우리 소나무당. 예. 박사님과 저의 차이점은 이제 소나무당에 대한 예. 생각이랑 개혁신당에 대한 차이가 서로 예. 약간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 한 3% 후반에서 많으면 한 5% 초반에서 적으면 2석 많으면 3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1석.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비례대표는 못 얻고, 새미래는 비례대표는 못 얻고, 그래서 새미래는 지역구에서 1석. 이제 우리 김종민 후보님 해가지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지역구는 아까 이제 말씀대로 큰 차이가 나는데 비례대표 쪽은 미세한 차이는 군소정당 쪽에서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비례정당 득표 가능 의석수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그에 앞서서 이제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예. 비례대표 그 득표율도 MBC의 여론엠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7대 17, 거의 10% 차이가 나서 이대로 간다면 민주연합이 10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15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저는 둘이 같거나 오히려 그 민주당 쪽이 조금이라도 더 우세할 가능성이 많다. 뒤로 가면 갈수록 네. 표가 민주당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소수 정당은 아까 이제 두 개의 정당과 말씀드리면, 개혁신당이 대체로 3% 이상 5% 내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이 20대, 30대에 좀 몰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20대에서 20, 30대에서 10% 전후가 나올 정도로요. 그리고 아마 여성보다는 남성층일 겁니다. 그런데 이 20, 30대 남성층이 일부는 소나무당으로 이동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투표율이 좀 떨어질 요인들이 큽니다. 과거에 이 층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것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3% 언저리긴 하지만 오히려 3%를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소나무당은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꾸준히 3% 돌파 가능성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됐을 때죠. 예, 지금도 1.6%나 또는 1.9%는 3.1% 편차 내에서는 유의미한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보다 훨씬 넘을 수도 있고 아예 0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소나무당의 태생이 결국은 큰 가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가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대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비례신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미 성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몇 석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10석을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이 갈 거라는 것은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면 소나무당으로 표가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비례대표 득표를 3%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지지층이 20, 30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몰려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죠. 개혁신당의 지지층이 2030 남성에 많이 몰려 있는 것 자체는 사실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제3지대 토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 나갔는데 20, 30대 남성만 지지해서는 31%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20, 30대가 더 많이 몰려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40대 일부 그다음에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 또 원래 약간 제3지대에 대한 그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개혁신당에 들어오기 전에 천하람 후보는 일정한 정도 지지가 있었거든요. 네. 뭐 천하람 후보 뭐 개인 걸 가지고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20, 30대가 더 많긴 하지만 40대도 살짝 걸쳐 있고 다른 세대도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3% 미만이 나온다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쉽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신당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득표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옐로이님께서 이런 거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론 M에 들어가서 표 계산하면 오차범위 10개 이하로 누구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와 있는데 여론 M이라고 하면 이제 MBC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하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일단 이분 말씀처럼 옐로이 말씀처럼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는 10개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판가름이 다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그거는 김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10개라는 게 어떤 걸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게 10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사실이 아니죠. 작전 지역이요? 예. 글쎄요, 그건 좀 사실 뭐 확인이 댓글로 이제 필요할 것 올려줘서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그만큼 이제 박빙 지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을 다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여론조사의 숫자가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정당에서도 거의 좀 훨씬 폭넓게 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근데 접전 지역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예.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개부터 접전 지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37개로 갔었고 그것도 지금 사실 많이 기울어서 더 줄인다면 10개로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런 비슷한 발표를 한 이 박시영 대표는 10개를 꼽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관심 있는 초박빙 지역을 10개로 본다면 뭐 네.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예, 예. 접전 지역은 대체로 한 30개 정도로 보는 것이 저는 예.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불편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다른 건데 지금 최병천 소장님께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국민의힘이 150석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 얻을 수 있다는 평론가 한 분, 뭐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또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라는 상당히는 아니고 121석을 예측했고. 예, 뭐 저는 그것을 경우에 이제 따라서 주관적으로 상당히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냥 의석 기준으로 표현하면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국힘이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선거 전략 전술을 네. 못 만들고 실제로 밑바닥 민심은 거대한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오히려 정치평론가들이 괜찮을 것이다, 선전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초보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처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예측이 범야권을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최병천의 전략 때문에 한동훈이 선거 전략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줬다 그 질문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농반 진반으로 예. 오히려 지금 국힘의 전략 수립 단위의 수준이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해석이 되면서 네. 뭐 총선 이기겠구나라는 이제 지나친 낙관론을 심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불편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뭐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국민의힘이 저의 뭐 유튜브라든가 칼럼을 보고 했으면 예. 일단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요. 앞으로는 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 정도로 대답하고 제가 이제 좀 똑같이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면 자 84석을 국힘이 얻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낙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낙관이고 또는 이제 상황을 좀 오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180석을 물론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야당 진보 진영이 180석을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 범주 안에 들어가는 상황인지라고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편집탑 밖의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밀란에 가까울 정도의 그 폭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한 1년 넘게 중도층이면 대략 5대5로 가는 것이 맞는데 7대3으로 진보에 기울은 상태로 거의 1년 넘게 1년 반을 가까이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자 그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한쪽으로 더 붙어서 지금 그 차이를 더 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4석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 본 것이고 지금도 계속 상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강릉과 진주갑이 접전 지역이 됐다. 저의 지금 37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었는데 네네. 워낙 편차가 컸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주갑과 강릉이 붙을 정도면 수위가 아까 15m에서 네.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층이 아니라 7층, 8층까지도 잠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국민의힘이 84석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84석도 국민의힘이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은 그 미만 또는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투표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기본 지지층이 있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유권자 뭐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 김문기 박사님이 이제 진주갑, 강릉,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보수세가 세다고 얘기하는 포천, 가평, 뭐 안성, 이천 이런 등등 있는데 거기가 민주당이 너무 선전하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를 좀 한번 다시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러면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80석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게 합쳐서 이제 범여권으로 84석을 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면 물론 이제 4월 10일 날 까봐야지 아는 건데 그러면 저는 정치 지형이 뭔가 근본적으로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2020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K방역 국뽕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황교안, 나경원 그 지도부가 뭔가 엉뚱한 이제 어리석은 그 캠페인 전략을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에 올라탄 거라든가 등등등 2020년이 매우 예외적인 선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2018년에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슈퍼 멜칸더 압승을 한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바로 그 지방선거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둘이 이제 민주당 마치 공동 선대위원장처럼 둘이 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24년 지금 총선을
그거에 버금가는 일로 볼 수는 없다 생각에. 그래서 네. 오히려 너무 보수세가 센 동네도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진보 쪽으로 유리한 정치 지형 구도, 인구 구성 이렇게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약에 이제 박사님 예측대로 김남기 박사님 예측대로 국민의힘이 84석이 나오는 걸로 최종 결과가 나온다.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뀐 걸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기존의 분석을 다 의심해보고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김 박사님 보시기에 최병천 소장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12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상황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네. 0%입니까? 저는 이제 한우국이 내기를 어떻게 한번 0%죠. 0%는 예. 물론 저도 몇 석에서 몇 석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값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제가 예측하는 것에 위아래 레인지는 있습니다만 이 앞뒤로 그 지역구의 경우 대략 대여섯 석 정도가 앞뒤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경합 지역에서는 0점 몇 프로 차이로도 바뀔 수는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방금 얘기한 수치는 그 레인지 값을 한참 벗어나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혹시 두 분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이번에 친해졌습니다. 저는. 아, 이번에 친해졌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한 4,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체로 이제 최병준 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가 많긴 하지만 어찌됐든 나름의 분석들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분 좀 친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은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큰 차이로 자 예상한다 이러면 한쪽이 죽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한 분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엄청 출연 빈도가 높아질 거고 어느 한 분은 좋은 글씨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거 예측하지 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수치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아마 둘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 여론조사에서 각 조사 기관 따라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저는 계속 살펴왔던 것들은 과연 이게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인지를 보았을 때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사실 선거 직전에 이 정도의 참패는 막을 기회가 있었죠. 읍소하고 반성하고 했으면 되게 집권당이기 때문에 어쩌면 100석은 지켰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막판까지도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보다는 여전히 이 상대당에 대한 비난,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정당에게, 이런 집권당에게 국민들이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이 바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참패의 결과로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혹시 두 분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저한테 의견 주시고요. 중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각자의 해석 영역이기도 하고 유권자들이 전망하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총선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보가 결집하는 것 같습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것 같습니까?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냐? 국정 안정론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보수가 결집하느냐? 진보가 결집하느냐? 또 하나는 중도층은 지금 현재 진보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아니면 보수 정당 집권 세력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그리고 지난 사전투표율이 보여준 이 내용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랬을 때 그 투표율이라는 것이 66%를 기준으로 넘어섰다, 줄어들었다. 이것은 또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그래픽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를 두 분이 정반대의 의견처럼 이렇게 분석하길래 급히 섭외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다른 의견이 현재 총선 결과를 놓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한 분은 국민의힘은 84석, 그리고 범야권은 216석을 얻는다고 하셨고, 또 최병천 소장께서는 국민의힘은 120석 이상을 얻고 범야권은 170석에서 80석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는다고 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그런 결과 예측치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서 이번 총선 결과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시면, 아, 며칠 전에 우리가 분석했던 이 내용,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정확하게 예상했는지 한 번쯤 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관웅님, 마스터님, 그리고 딥블루님, 창기가님, 마우스님, 그리고 아르마다님, 람쥐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겨 죽는, 그리고 리준희님,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 주고 계신데 일일이 소개 못 해드렸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 읽어보고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이렇게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스픽스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좀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시는 분, 대구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제우측에 광고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 회식 대구 명소 경성 한우가 축전 내거리 용산자이몰에 있는데요. 가격 엄청 싸고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단체 예약 문의 가능하고요. 좌석이 무려 550석 정도 되니까요. 단체 손님 가더라도 좋은 한우 식당 있다, 이런 것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두 분 나오셨는데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총선 끝나고도 한번 부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그리고 우리 최 소장님도 총선 끝나고 나서 한 분은 죽을 각오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한우고기 내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우고기 네. 내기 괜찮습니다. 우리 네. 오늘 제작진 이렇게 고생해주고 계신데 양채원 PD 감사드리고요. 문성재 감독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성대 우리 그 카메라 담당 기자도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하루 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모레는 국민의 선택 2023 대한민국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유권자로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